Padam, padam, padam. Il me fait le coup du souviens-toi.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바람바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백진 여러분, 한 주 동안 반갑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 오늘도 CNC 같은 방송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짰다는 듯이 시작하자 박수를. 좀 출발도 좀 바꾸고 싶은데 이제 틀에 박힌 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약간 북한 같았어요. 이렇게 쳐야죠 그럼 박수를. 항상 똑같은 오프닝을 해서 지금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색다르게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벌써 13회 차가 됐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합당 과정에서 약 한 달가량 방송을 쉬었을 때 빼고 벌써 몇 달째예요? 이게 한 넉 달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말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과 그리고 백진 여러분께 세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패널분들 그리고 게스트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소개를 드리니까 우리 패널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왼쪽에 계시는 오늘도 이 스튜디오를 밝게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이현경 전 앵커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해야 밝아지는 거예요? 덕분에 남탕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네? 남탕에서 그러니까. 벗어났습니다. 아니 오늘 밝은 게 아니라 오늘 주인공 때문에 조명이 더 들어왔다는 소문이. 조명이 그죠? 좀 밝네요. 시선예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분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드리고자 조명이 늘어난 그러니까 건가요? 제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오늘 조명이 들어와서 빛나요. 조명이 실제로 3개가 더 늘었습니까? 네. 3개. 그래서 지금 사실 눈이 좀 부신. 눈이 많이 부시네요. 저는 뭐 누님 때문에 눈 부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게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했는데 아닙니까?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또 그 옆에 계시는 이제 거의 고정 출연인 것 같아요. 아이고 관계가 무량합니다. 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네, 대변인님이 저를 이제 출연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음해를 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겨내고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건드렸더니 반발이 세가져가지고 더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양념장 장지훈 청년 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소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양념 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훈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 정말 이분 왜 안 모시냐고 그동안 아우성이 많으셨는데 우리 당을 대표하셔서 우리 당의 이제 원내 활동, 원내 수령 뭐죠? 원내 사령탑이시죠? 나 원내 수령이라고 할 뻔했어. 정은영이 보고 있어서. 아까 박수를 이렇게 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원내 사령탑이신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겸 자기 PR도 해주시면. 예. 아유, 저도 진작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현안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된 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탓이 있습니다. 네.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거 대응하다가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인사하시는 순간에 우리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하태경 의원님 먼저 오셨죠? 지난주에 오셨어요.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게스트로 참석하셨던 우리 하태경 의원님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인사로. 대표님 화이팅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앵커도 화이팅 하는데 저도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왜 저희는 빼놓고 왜 저희는 빼놓고 남겨? 섭섭합니다. 정말 이중잣대입니다. 근데 제가 섭외 이번 주 실패했어요. 하태경 의원님 섭외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미안함의 표시를 미안함의 여기 표시인 이걸 것 이렇게 같아요.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의원님 실패했어요. 예. 자,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출연을 해주신 데에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이 전국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원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금 이 돌아가는 전국이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문제인 것인지 가장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이런 소개를 좀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이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 모르셨죠 다들. 네, 법의 날입니다. 네, 와서 알았어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국회의원 1위. 제 생각입니다. 더듬어요. 제 생각입니다. 방송을 빌미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기존 국민의당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왠지 별명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이미지가 좋으시잖아요. 별명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대표님 별명 뭡니까? 별명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저 하나 그러면 배웠는데? 꽤 사랑받는다는 의미인데, 그죠? 예. 예, 근데 요즘에는 그냥 호남철, 네, 호남철. 정의동철 이렇게. 네.
호남철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웃으셨어요? 아니 호남철이면 뭡니까? 호남 고속철. 네. 네, 2004년 5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께 호남 고속철 반드시 필요하다. 네. 경부 고속철과 함께 호남 고속철은 반드시 경제성, 그다음에 재원 네. 관계없이 필요하다. 해야만 국가 균형 발전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호남 고속철이 경제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2015년도에 개통하고 나서 네. 80억 매년 80억 적자였던 것이 320억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네. 그걸 10년 노력했다고 해서 호남철. 제 별명이 호남철이 됐고, 또 뭐 그냥 당에서 그 바른말 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눈치 보게 되고, 특히 지도부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재선 때 지도부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친문 개파 패권주의 이런 그 개파 패권주의를 비판을 많이 해서 동료 의원들이 정의동철이라는 아, 좋습니다. 네, 3개 있다고 하셨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사실 제가 듣고 온 거는 그 다른 거 같아서. 그래요? 네, 아니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나 또 아이들한테 정말 친근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별명이에요. 또치라는 별명. 네. 그 별명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기공룡 왜 모른 둘리. 척했어요? 네. 네, 왜 모른 척? 제가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별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거리를 두고 본인은 되게 당황하신 표정이신데 또치라는 별명. 제가 아는 게 맞죠? 그 아기공룡 둘리에 둘리에 나오는 캐릭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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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이미지를 댓글로 올려주실 것만 같은 네. 느낌도 드는데, 근데 그 정치인으로서 그런 귀여운 이미지의 별명이 있다는 건 좋지 않나요?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이 전 좀 낯설었던 게, 방송에서 사실은 예전에 뵀을 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원내대표 하시면서 이제 계속 부딪히는 장소에 항상 계시니까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예. 아니 저에 대해서 뭐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네. 지인들도 그렇고 물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는 분도 또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정부 여당을 상대로 아무래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는 잘못할 때대로 비판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잘하더라도 또 우리가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그 가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참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제가 그 통합되고 나서 뭐 대변인 맡고 있지만 우리 원내대표님이랑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기 이게 전에 지금 좀 간접적으로 소주 한번 한번 사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역시. 자리 만들겠습니다. 바람바람. 네. 저도 그러면 염치 없이 끼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여기 동철이 형 화이팅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친근하다는 거야. 벌써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 겁니다. 머리 하얘신데 동철이 형 화이팅은 뭐야?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 접속 조수가 50을 넘어갔고 네. 역시 오늘은 좀 찍을까요? 신기록을? 신기록 네. 좋습니다. 예. 신기록 200까지 찍으면 신기록인데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하태경 의원님 출연 안 한다고 해서 공유 버튼 안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공유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사를 했다고 그냥 그랬잖아요. 있어요. 어떤 평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원내대표님에 대해서 어떤 평입니까? 화가 나면 말씀을 더 잘하신대요. 아 진짜요? 네, 네. 화가 나면 말씀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분노 게이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근에 가장 화났을 때 언제셨어요? 오늘? 최근? 거의 아니 점점 더 요즘에 저 화가 났다기보다 요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저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고 네.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이거 정말 진심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정치를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잘하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만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특히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고통을 국민들이 다 짊어 안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참 그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 모여가지고 소위 운동권 어디 뭐 캠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오만과 독선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이 선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을
국정을 그렇게 풀어가고 네. 야당의 말 듣지 않고 예? 그런 어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보좌관의 핸드폰 압수수색은 기각당하고 물론 TV조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조선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돼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냥 계속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참 우울합니다. 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냐면 네. 아 진짜 이런 정말 뭐 우리는 공중파가 아니니까 이런 짓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렇게 선한 이미지를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항상 좋은 말만 하시는 정말 옆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이렇게 이중잣대 이렇게 도덕성의 이중성을 보일까? 이런 뭐 TV조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밑에 그 보좌진들, 네. 그 비서진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나요, 대표님? 그게 소위 그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에일대 교수가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그 전부 생각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서 이견, 반론이 나오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그 소위 그 생각이 그 한쪽 방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 있고 네. 그래서 전혀 반대를 하면 그냥 무조건 그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실은 꼭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한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봅니다. 바로 어저께 네. 그 개헌이 무산된 6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서 우리 국회를 비판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대통령 개헌안 내시면 안 된다. 물론 헌법상으로는 대통령한테 개헌안 발의권이 있어요. 있죠. 네. 있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돼요. 근데 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양보해 가지고서 뭔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개헌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으면 괜히 분란만 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놨는데 어떤 여당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시지 마라. 그냥 참고하라고 뭐 이렇게 개헌안 발의로서의 개헌안이 아니라 그냥 참고 의견으로서 청와대에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안을 갖다 주는 것은 좋지만 그냥 헌법상에 뭐 이렇게 대통령의 발의권으로서의 개헌안이 안건으로서 성립이 돼버리면 네. 민주당하고 우리 야당하고 토론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의 개헌안 의견만 이야기하고 국회가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개헌안을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발목을 잡게 된 거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또 개헌안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시기는 내용이 합의가 안 되는데 시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발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과가 돼야죠. 그래서 개헌안은 시기보다는 내용이 문제고 발의보다는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좀 유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헌은 저희들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또 야3당, 우리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이 계속해서 그 단일 개헌안을 합의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압박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켰다. 원내대표님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개헌안은 물 건너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6월 개헌이 무산됐다는 이야기지. 자유한국당도 만나보면은 9월 개헌하겠다. 이렇게 9월 개헌 하거든요. 그리고 날짜까지도 못 박을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헌안의 내용이니까 네. 자기들은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당은 다 내려놓겠다. 과거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좀 거부 반응을 보인 데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에서 자기들이 압도적 지지세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자신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좀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고 부정적이었는데 네. 한국당이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좀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분권과 협치가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네. 게 이제 한국당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저도 좀 봐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투명인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댓글이 대표님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시죠? 제가 또치라고 말씀드렸다고.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신다고. 근데 저는 이번 개헌이 이제 항상 선거와 맞물려서 이제 개헌의 논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개헌에 있어서 국민 투표가 있게 되면은 이제 선거와 같이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선거에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던 게 왜냐면은 개헌안이 나오면은 개헌 투표와 반대로 이제 양분화가 돼가지고 약간 지방선거에 좀 이득을 보기 위한 정략으로 많이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헌 논의가 본인들한테 선거에 유리할 때 자기들이 논의를 갖고 나와요.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가치를 떠나서 이제 너무나도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권을 대표하는 그런 정말 헌법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헌 논의는 6월 국회보다 이제 9월로 이제 8월로 9월로 넘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다. 이게 뭐 비용 가지고 저희가 빨리 해야 돼 시기를 그렇게 빨리 조정해야 돼 하는 것보다 내용을 좀 더 첨예하게 하고 그 비용이라는 것도 뭐 한 1,200억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뭐 그 1,200억 아끼려고 헌법을 이상하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잡는다고 하루에 50억씩 뭐 3일 만에 150억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끼면 미세먼지 잡지도 못하면서 그거 아끼면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야말로 지금 정권이 잘하는 선동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개헌은 물거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선전용이죠. 물거품 된 게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선거 끝나고 와서 더 집중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개헌이 먼저 나왔는데 대표님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바른미래당의 이제 개헌안의 핵심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권력구조만이라도 소개를 제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1당 2당에 불리하고 3당 이하 3, 4당에게 이제 유리하다는 게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득을 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당 숫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좀 유력한 정당들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정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당, 2당만 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3당, 4당도 의석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정당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국민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물건을 한 회사만 만들면 우리가 그걸 독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회사가 만들어내면 그건 과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일당 독재라고 그래서 절대 그건 민주주의라고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양당제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의 어떤 대립을 격화시키기 때문에 정치 소비자 국민들에게 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고 정말 수많은 정당들이 선진국처럼 유럽 선진국처럼 그런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다당제가 되게 되면 이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개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그 핵심은
꼭 바른미래당만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네.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진정으로 바라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그 막강한 그 권한 때문에 결국은 자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청산하자. 그래서 일단 권력은 분산시키고 분권하고 그런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많아지면 이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협치를 네.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특히 그 우선 그렇게 되면 이제 분권과 협치가 제도가 되는데 그럼 분권과 협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과 협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행정부 내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내각 간의 분권과 협치가 돼야 되겠다. 네. 말하자면 실질적인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분권과 협치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입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일당이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랬더니 일당이 마음대로 할 때는 이걸 동물국회라고 해가지고서 맨날 싸운다고 해서 동물국회가 됐다가 지금은 선진화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잘 안건이 협의가 안 되면 굴러가지를 않아서 이제 식물국회라고 하잖아요. 네. 동물에서 식물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당 간에도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 좀 분권과 협치가 이루어지면 네. 좋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 권력 구조를 좀 바꿔보자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우리 감초다라는 패친께서 원내대표 토론 멋있게 잘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네. 근데 그런 표현을 하셨나 봐요. 우리 당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발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쫄았다는데 저는 봤는데 TV로 보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많이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뭐 냉철하게. 그 방송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평소에 이렇게 우리 원내대표님 팬분들이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댓글이 막. 뭐 멋져요. 뭐 지금 난리가 났네요. 네. 네. 근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나 궁금해서 댓글 보니까. 그게 이제 네.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네. 네. 해외 출장권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비관기관 돈 네. 받아가지고 한 네. 게 그걸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관행이다 이거죠. 그건 야당 너희들은 뭐 그런 거 좀 없겠냐. 니네들이 다 다르냐. 어차피 그리고 다 그런 나쁜 것이 놈이니까. 나오면 이제 퉁치자 서로 뭐 네. 그것 갖고 너희들 이제 김기식 뭐 비난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한 말이었는데 네. 좋다. 그럼 한번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자 우리가. 그렇죠. 네. 뭔가 불법적인 해외 출장이 있었더라면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서 네.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있으면서 그 주장을 하는 거냐 제가 물었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좀 답변을 쫄았어요. 얼버무리고 우원식 대표가 배짱 플레이 했다가 더 배짱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꼬리를 확 숙인 거죠. 상대를 알고 덤벼야지 지금. 감히 말이야. 근데 김동철 원내대표님 입장에서는 우원식 대표님하고는 한때 같이 의정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 다녔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자한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장이 굉장히 달랐던 세월이 길었을 텐데 네. 예. 카메라에 이렇게 X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말고요.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실 때 얘기 좀 통하세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극복하고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극복하고, 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국정농단과 헌법 누린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도 사과도 지금 하고. 국민 앞에 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만 독선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니까 저러다가 또 과거 정권 전체를 밟지는 않을까 그런 것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당도 정말 그 문제지만은 그러나 지금 정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그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정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강자인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하고 우리하고 무슨 뭐 뜻이 통하거나 그래서는 아니다는 것을 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권이 오만과 독선으로 갈 때는 뭐 자유한국당이라도 야당과 손잡을 부분은 손잡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그 지방선거 슬로건을 이렇게 내버렸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근데 나라를 넘긴다 이 표현은 딱 이제 북한한테 넘긴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건 딱 보자마자 색깔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인정을 못하지만 그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또 모을 부분은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뭐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배척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 국회를 파행을 시켰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키워드 몇 가지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들, 우리 지난주에 하태경 의원 초대해서 우리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이 네이밍도 여러 가지가 막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19대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좀 길어서 지금은 저희가 뭐라고 좀 통일을 시키고 있나요, 대표님? 네, 하여튼 19대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은 이 사건을 성격을 규정한 거고 그것을 이제 약칭으로 드루킹 게이트, 네이밍을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또 부르기도 쉬워졌네요, 이제. 드루킹 게이트. 뭐 댓글 조작 게이트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 댓글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뭐 한다는데 이게 지금 그 오셨을 때 말씀 나눴었고 그리고 일부 댓글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사건이 막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오늘 언론 탄압으로까지 지금 와전이 되는 성격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떤 상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한 8시 정도에 그 압수수색이 TV조선 보도본부에 이제 도착을 해서 기자분들과 대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수사 중에서 이번 수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대처한 수사가 아니었나. 그 전까지는 천천히 진행하다가 이번 압수수색만 유난히 더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기자는 오늘 입건이 됐죠. 기자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언론사에 의혹이 있어도 저도 뭐 거의 근무하긴 하지만 사실 공권력을 잘 투입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언론의 성역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오늘 법의 날인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구적폐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언론 탄압은 그렇게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번 사건은 본질이 이 불법 사조직 그것도 대통령의 최측근 분신이자 복심이라고 그러죠. 김경수 의원은 대선 기간에 수행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24시간 하여튼 후보와 이 대변인 간에 24시간 서로 이제 그런 주고받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 분신이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했느냐? 1월 고소 고발도 민주당이 했습니다. 1월 30일 날. 그러니까요. 헛발질했잖아요. 1월 30일 날 민주당이 했는데 그 압수수색 긴급 체포를 3월 22일. 그다음에 구속을 3월 25일. 그리고 검찰 송치가 3월 30일이니까 한 2달 걸렸죠. 2달 걸렸고 시간만 2달 걸린 것인 게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늑장 수사라고 그러는데 늑장 수사에 그냥 검찰에 송치할 때 보니까 대선 때 있었던 일들은 다 빼버리고 평창 올림픽 관계된 것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또 은폐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 내용 뭐 무슨 이런 것들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민주당원이라는 것과 김경수 의원 이런 것들을 전부 비밀주의로 일관해 가지고서 공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아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김경수원하고 드루킹하고 무슨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뭐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런데 이렇게 늑장 수사 은폐 막 이렇게 해오던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가 물론 문제가 있을 자기들 보기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무슨 뭐 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뭐 되풀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다. 자신들만이 선하다고 하는 독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독선에 빠지면요.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그 정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돼요. 저는 야당이지만 그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실패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자유한국당의 뒤에 현수막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망한다요.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못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못한다고 잠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전 정부가 악으로 좀 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악의 대척점에 있던 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척점에 있던 게 문재인 정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대척점에 있으면 선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다 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간과하고 계시는 게 악의 대척점은 또 다른 악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덮어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논평 써먹어야 되겠다. 우리 편이 착한 게 아니라 착한 편이 우리 편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대해서 좀 안타깝죠. 비슷한 이야기를 괴테도 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로 닮아간다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참 문재인 정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상시적으로 두지 않으면 어쨌든 권력을 줬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댓글 사건이 퍼지고 나서 제일 궁금한 건 자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금? 그러니까 1년의 운영비가 11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분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의혹 중에 하나가 몇 억의 돈들이 오간 4개의 계좌가 있다고 권은희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솔직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좌파 쪽에 계시는 분들 뭐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수에서 봤을 때는 돈이 있어야 모든 조직이 움직이지만 진보 좌파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아로 맞죠? 아로보다 더한 집단일 수도 있다. 아로 오랜만에 듣네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김태년 정책위 의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특검 갈 필요가 없다. 돈의 흐름만 추적하면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근데 돈의 흐름만 보면 된다라고 딱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돈 내에서는 자기들은 깔끔하고 그 외에서는 다 뒤가 구린 거죠. 그러니까 돈 내에서 뭐 깔끔하게 밝혀지면은 자기들이 약간 죄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오늘 이제 하루에도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루에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특히나 법의 날에 근데 이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믿고 이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자고 하는 게 특검이지 않습니까? 특검과 국정조사입니다. 그 특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특임 검사하고 특검에는 차이가 있죠. 특임 검사하고 특검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니까 민주당의 오원식 대표가 처음에 특임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임 검사는 검찰 내부의 자체 비리, 예를 들면 그 특임 검사가 발동된 게 그랜저 검사, 또 뭐 벤츠 여검사, 뭐 이런 사건들입니다. 말하자면 그 진경준 검사장 같은 이런 게 이제 특임 검사가 한 거고요.
검사가 다 합쳐서 한 3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검찰 내부 비리를 네, 다스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수사단을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특별 수사단은 뭐냐면 좀 규모가 그보다는 큰 사건인데, 특별 수사단이 발동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 다음에 그 여검사 성추행 사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특별 수사단에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있는데, 특별수사본부는 아마 그 최순실 사건도 처음 그 특검으로 가기 전에 아마 특수본에서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저도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저도 그 말문이 막혔었는데, 제가 좀 뭐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을 하게 되면 검사의 규모는 특검하고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는데 이 검사의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특검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 그런데 특검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견 나온 검사들도 특검이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특검에 이제 특검을 도와주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특검을 믿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본이 되게 되면 우선 본부장부터가, 아직 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4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뭐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가장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다 뭐 부장 되고 싶고 검사장 되고 싶고 고등검사장 되고 싶고 검찰총장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본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눈치 많이 보겠죠. 파헤치면 파헤쳐서 뭐가 나온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 그래 너 수사 잘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 본부장에 대해서 승진시켜 주겠습니까? 또 거기 나온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가,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 특수본과 특검은 규모만 빼놓고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수본을 하든 무슨 특별수사단을 하든 이것은 검찰이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국회에서 무슨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의 의지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합의해가지고 무슨 뭐 특임검사를 하라, 특별수사단을 하라, 뭐 특별수사본부를 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특검은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검찰이 그런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합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뼈아픈 지적을 받고 제가 참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 분신이 관련된 사건이고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또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서는 도저히 이 실체를 파헤칠 수가 없다. 이런 사건을 특검이 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특검에서 하겠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현직 검찰이 아니어도 뭐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라도 외부에서 특검으로 이제 특임검사로 저희가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특검법이 발의가 되려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거죠? 아니, 발의는 뭐 일반 법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면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법률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제 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 야 3당 공조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검에 대해서 야 3당이 공조를 했을 때 숫자가 한 160쯤 된다고 저는 보도를 봤거든요. 이 3당의 공조만으로는 그럼 특검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말씀드렸는데 국회 선진화법은 5분의 3이 안 되면 과반이 되더라도 그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반대하는 다른 교섭단체가 반대를 하면 네. 국회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3이 안 되는 과반이 되더라도 네.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 숫자가. 네. 근데 오늘 또 정의당의 뭐 정치인께서 좀 안타까운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가지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파리 잡는데 미사일 쏘는 격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말도 안 궁금하긴 나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김경수 의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중대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오간 금액은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한 500만 원 정도이고 네. 또 개인의 일탈 그리고 본인도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잖아요. 꼭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사건이 지금 대통령의 분신이란 말이죠. 김경수 의원. 네. 네. 대통령의 분신이 대통령의 관련된 분신이다. 사건이잖아요. 이 분신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네. 김경수 의원이 수행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네. 후보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11억이라고 네. 일단 드러난 게 11억이라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예, 운영비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게 없어요. 그 변호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강연했다고 하는데 강연료를 뭐 얼마를 받습니까? 뭐 저 수강생들한테 강연료를 뭐 10만 원을 받습니까? 100만 원을 받습니까? 네. 받으면 뭐 받았을 텐데 강연을 또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비누 팔아서 만들었다는 게 비누 팔아서 그 정도면 뭐 일반 사람들 다 비누 팔겠네요. 저 비누 팔래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난 그 비누 안 쓸래. 그렇게 사안이 엄중한데 이것을 경찰과 검찰이 아껴두기엔. 수사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정의당 얘기가. 아, 그 하던 얘기가 뭐냐면 일단 지금 뉴스를 보니까 압수수색을 갔지만 네, 압수수색을 못하고 철수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네. 네. 미안해요. 좀 무리하게 하려는 걸 자기들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려 했던 게 뭐였냐면 네. 파리 잡는데 미사일 쏘는 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파리가 용만큼 크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파리라면 미사일 쏘고 탱크 동원하고 전투기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안이 크다는 걸 조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좀 정치인분들.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이제 정권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2011년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오세훈 시장이 네. 무상급식 가지고 네, 예. 무슨 뭐 주민투표. 주민투표 하다가 시장직을 걸었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시장을 사퇴를 해서 네. 보궐선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최구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아, 최구식 의원. 네. 네. 그런데 이 최구식 의원 이제 물론 나중에 사건이 그렇게 드러났어요.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비서라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박원순 홈페이지를 그 해킹했다고 하나요? 뭐 네. 그런 네. 디도스, 디도스 공격을 했어요. 예, 디도스. 있었죠. 과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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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일어나니까 당시 민주당이 아주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특검을 주장을 했어요. 네. 아. 그런데 자 국회의원 비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비서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비서 한 사람 나중에 그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네. 최구식 의원의 공모 비서가 일으킨 단독 범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특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서울시장 선거였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수행 대변인이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의 일개 비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결국 한국 그 당시 새누리당이 받아가지고 디도스 특검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런데 자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고 네. 국회의원의 비서가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 분신이고 네.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크로라든가 물은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일으킨 사건과 네. 비서 한 사람이 일으킨 사건 어느 것이 더 그럼요.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을 관철시켰는데 자 이 사건을 그 디도스 특검과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특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그 디도스 7년 전이죠. 7년 전에 디도스 사건과 이번에 그거를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전에 국정농단 정권이나 정말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 두 당에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는 우리 바른미래당이다. 네, 그 말씀을 살짝 짚어드리면서 네. 오늘 후원회 광고 안 하나요? 할까요? 해요? 네. 그럼 후원회 광고 잠깐 보고 가시죠. 우리 이상민 우리 패치님께서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네. 바른미래당 후원회 광고인데요. 바른미래당에게 후원해 주셔서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미래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농협 301-021-3802-31 예금주 바른미래당 중앙당 후원회입니다. 바른미래 후원해줄 개혁가 누굽니까? 예, 언제 들어도 반가운 우리 본인 입으로 안칠수라고 하셨죠? 아직까지 안칠수 씁니까? 네, 이상민 우리 청년 당원이시죠? 이상민. 네, 목소리가 귀에 맞죠? 콕콕 박히는. 네. 자, 우리 후원금 모금하는 광고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시간이 또 훅 갔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50분을 했어요. 오늘도 벌써? 50분을 했어요. 예, 역시. 20분 다 오늘도 강의 듣는 심정으로 저는 임하니까는 듣고 시간이 너무 쭉 가버려요. 강의 듣고 있다가. 아이고, 대표님 진짜 나눠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좀 압축해서 엑기스만. 마무리를 하면서 엑기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은 그 드루킹 성지순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네이버도 가고 드럼나무도 가고 계속 거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막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또 좋아하는 국민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는 뭐해?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존재감 같이 해야죠. 우리는 질이 달라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 어떻게 이거를 괜찮아요.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 원내 사령탑이신 원내대표님께서 한번 시험 답을 좀 해주시면.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장외에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항의하는 수단이 이제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국회라는 장에서 한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또 그것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학재 의원과 이현주 의원 등은 또 개인적으로 광화문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지 하시죠.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당 차원에서 장애 투쟁을 하지 않겠다. 그 점이 한국당과는 다릅니다. 당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 하여튼 뭔가 목소리를 국회가 열리지는 않고 있으니까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목소리는 내더라도 국회 안에서 내겠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엎어버리고 싶지만 진짜 그렇지만 그러나 또 국회의 어떤 그런 품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받고 아무리 분노를 해도 품격을 지키는 야당으로 그렇죠? 품격 있는 야당, 제1야당. 바른미래당으로 거듭나기를. 제1야당이 왜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하고 그래? 갑자기 혼자서 대표님 앞에서 감히 지금 혼자서 말이야. 지금 고정 멘트에 대한 압박이 있어가지고 뭐라도 말해야 된다 싶은데 뭘 얹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그래요. 양념에 대한 지금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대표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눌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국회에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이제 내일 모레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대표님의 개인의 의견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4월 국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월 국회가 이제 민생 개혁 입법을 각 당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입법 중에서 민주당의 이율 배반, 민주당의 이중성은 반드시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이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었죠. 근데 그 민주당이 요구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공석으로 있는 상태가 1년 6개월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아무래도 청와대 주변에서 비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라는 것은 항상 권력이 있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권력이 없는 데서 비리가 생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의 어떤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뒀는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아직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송법. 우리가 방송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 같은 그런 방송 정말 믿고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그런 방송을 보고 싶단 말이죠. 우리 KBS나 MBC가. 그런데 그것을 현재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겠다고 새누리당 때 하겠다고 우리 야 3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이 162명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방송법이. 그런데 그래서 그걸 당시 새누리당이 안 들어주니까 국회에서 농성까지 했습니다. 우리 방송법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자신들이 서명해서 농성까지 한 그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처리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이중성을 반드시 국민 앞에 좀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 법을 하기가 싫으니까 좀 추경도 안 해버렸죠. 개헌안에 대해서 속도를 안 내버렸죠.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갔죠. 이제 또 드루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드루킹 게이트가. 그래가지고 참 그 1인 4월 국회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뭐 저희 바른미래당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어떻게 국정의 야당과 여당은 국정 책임을 다 지고는 있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일부의 어떤 부담을 진다고 하면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법 하기 싫어가지고 특별감찰관법 하기 싫어가지고서 4월 국회를 이렇게 만든 이 민주당의 행태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좀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덕분에 우리 바담바담이 처음으로 고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집권 야당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6월 개헌 통과 안 시키려고 일부러 막 그 트집 잡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 끌고. 그리고 어저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 대표들이 이거 개헌 물거품 됐다. 일부러 이렇게 모든 거를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고 그렇게 몰아세우려고 대통령이 직접 가연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정말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참 문재인 정부가 한 것 중에서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인 것, 그것은 저는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정말 평화 통일 그 기반을 만들어 가야죠. 근데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정상회담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핵화도 달성하고 미사일도 포기시키고 해서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걸로 가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정부가 어떻게 이 같은 남쪽에 이 야당에 대해서, 야권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가느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민생, 특히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으로 창출하는 것은 안 된다. 마크롱은 공공부문 12만 개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혈세로 1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돼야 될 그쪽에서 일자리가
앞으로 46만 개가 사라졌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1만 년이 되게 됐을 때는 9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있는데도 네. 그래서 그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동결 해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런 이야기는 그런 데서 응답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고요. 또 하나는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정상회담 그 자체에 대해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그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네. 정상회담까지도 홍보를 하는 거예요. 뭐 정상회담에서 무슨 뭐 남북 공동사무소를 만들기로 했다, 무슨 공동위원회를 주기로 했다. 음식까지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음식을 어떻게 한다, 뭐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거기 뭐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같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가구를 어떻게 그렇게 붙일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왜 미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건 소통이 아니고 쇼통이다. 쇼통이라는 말을 맞습니다.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오늘, 네, 그래서 난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진짜 그 정상회담 그 거의 광고였던 것 네. 같아요. 모든 방송사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메뉴는 뭘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가구 오늘 하루 종일 배치는 진짜 어떻게 하고. 냉면 먹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가 사실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 컨텐츠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는 뭐 방법이 뭐가 중요한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 전 세계가 정말 지켜보고 있는 이 정상회담, 전 세계에서 지금 3,000명의 기자들이 온다죠? 네, 그리고 킨텍스에 5G로 지금 또 360도 VR로 네.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요. 뭔가 정말 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뭐를 숨기려고 이러지? 라는 자꾸만 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네. 냉정합니다. 네. 이렇게 볼 겁니다. 저는 국민들은.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외교안보는 외교안보고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고. 네. 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문제는 또 그것대로 또 해결한다고 맞습니다. 분리하면서 냉정하게 보는 게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지 네. 절대 뭐 정상회담 때문에 다른 모든 현안들을 깜빡 잊고 넘어가고 하는 네.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안 봐줬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민들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김경수 게이트, 이 댓글 게이트라는 종기를 이렇게 막 덮어버리면 언젠가 이게 더 골마가지고 터지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깐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그래요? 될까요? 네. 이 비핵화의 관련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비핵화 가능성. 네. 뭐 참 여러 전문가들도 거기에 있어서는 분석이 엇갈리는데 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더더욱 점쟁이는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잘 되기만 바랄 뿐. 잘 되기만. 네. 네, 비핵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북미 정상회담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실행은 네. 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되는 네, 거죠. 뭐 그러다가 선거 다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네, 선거는 선거고 네, 통일은 통일이고 분명히 구별해서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또 투표로 심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님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네. 주시면 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신문의 그 글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요. 앞에 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더라도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 역할을 한다.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선거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이슈맵을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미세먼지,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더라고요. 아파트, 재활용.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건 교육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생의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가려워하니까 대신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이번 선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집중을 정치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점점 시간을 지켜가는 바담바담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 뭐 인사 말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당원분들이나 네, 페이스북 친구분들한테 뭐 마지막 인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를 지금 여러 번 하셔가지고. 네, 깔끔하십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댓글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재미있는 사투리를 써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오늘 댓글에서 계속 많은 분들께서 김동철 원내대표님 응원합니다. 멋있어요. 뭐 정말 든든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으면서 한 분이 사투리를 대신해 주셨네요. 차인환 님께서 사투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랑 깨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보와 바른미래당의 어떤 주장, 정책 설명해 나갈 수 있는 바담바담 모니터 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13회 바담바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